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달 말 예정이었던 한미정상회담 빨간불이 켜지나요? 청와대가 급히 불끄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문정인 특보에게 한미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엄중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이 핵미사일을 중단을 하면 한미 군사훈련 축소할 수 있다. 자, 이게 과연 본인은 개인 의견이라고 하지만 특보가 미국까지 날아가는데 그게 개인 의견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가진 분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시끄러웠지만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불쾌감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미국 내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쪽에 뭔가 좀 이게 자극적인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게 걱정인 거죠. 사실 한미 간의 기류 여러 가지로 짚어봐야 되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네. 양국 정부 다 지금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여러 가지 의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친밀감을 쌓고 헤어지느냐. 이거일 것 같아요. 이제 그 이후에 여러 차례 만나야 되고 바로 독일에서 G20 정상회담에서도 만나야 되고 어찌됐든 양국 정상회담, 양자 간의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의제를 사전 조율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뭔가 또 성과물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 만난 정상 간의 이 친밀감을 어느 정도로 돈독하게 과시하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분들이기도 하지만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에서 상당히 중요한 키를 줄 수 있는 상원의원들을 잇따라 아마 면담이 좌절된 뒤에요. 특히 사드와 관련해서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패를 보여주고요. 이제 기싸움에 한번 들어가 보자고 하는 건가요? 일단 지금 그 상원의원 맥케인 상원의원이 이제 그 문 대통령 면담이 좌절됐다는 부분은 조금의 서로 간의 이야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먼저 보도를 했는데 일단 청와대 측으로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사실 면담을 했고 점심을 비워뒀다. 그렇지만 이제 맥케인 상원의원의 일정이 바뀌어서 이제 일단 만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실은 맥케인 상원의원을 피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저도 상적으로 봐서 맥케인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이 미국 상원 국방위원회 위원장에다가 또 친한파입니다. 또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당히 좀 옹호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사실 만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을 동시에 불러서 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질책을 했다는 것이죠. 왜 한국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이제 진전되고 있지 않는지 또 비용 부담에 대해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한국 측이 부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일단 국무장관, 국방장관은 이거는 미국 측이 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 측이 부담하는 것이다. 이런 원칙을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거기서 상당한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한국의 움직임 등을 보고받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격노했다는 것인데 최근에 이제 문정인 그 특보의 발언과 그리고 또 이 미국의 조야의 어떤 그런 좀 흐름들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는 상당히 미국 측이 우리 한국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즉 예를 들어서 한미 동맹을 정말 이렇게 철저히 제우선을 하는 정부인지 이런 부분에 의혹을 갖고 있다라는 이제 분위기들이 조금 나오면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이런 부분에 의혹이 좀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3당은 외교안보 폭탄이다라고 하면서요.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동맹의 위기가 될 수 있는 우려할 점일까요? 아니면은 정상회담 전에 우리의 국익을 관철해 보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줄다리기가 시작이 된 걸까요? 청와대 내부에서나 혹은 여권 관계자들은 두 가지 흐름으로 지금 기자들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의 흐름은 뭐냐면 문정인 특보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5.24 조치 해제와 관련해서 핵 동결 시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발언해서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커졌습니다. 핵 동결 시라는 건 사실 전 세계가 지금 핵 포기 아니면 이 비가역적 사실 되돌릴 수 없는 문제다라고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핵 동결 시라는 표현을 쓰면서 5.24 제재 해제 가능성을 이야기했을 때 이미 그때 논란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정인
문정인 특보가 또다시 이 문제를 야기한 것은 미리 우리의 이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우리의 기류, 우리의 패 하나를 보여주면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하나의 어떤 그런 그 기싸움에서 선제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측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측은 뭐냐면 그것이 아니고 문정인 특보는 원래 문재인 대통령과 뭐 그 큰 의미에서 뜻이 전혀 다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이렇게 통제될 수 없는 발언을 수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경우도 사실 뭐 대통령 측이나 혹은 이 정부에서 통제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경고의 발언이 너무 늦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벌써 지금 이게 보도된 지 한 이틀 정도, 주말 내내 사실은 이 이슈가 커지고 있는데 또 더군다나 미 국무부에서 바로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의견이 아니길 빈다,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이 논평까지 나왔는데 굳이 월요일 날 이렇게 경고를 한다? 이건 하나의 어떤 여론의 흐름을 한번 파악을 해본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뒷받침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강경화 장관이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지금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오늘 일제히 국회 상임위에 불참하면서 보이콧에 들어갔거든요. 굉장히 좀 어려운 숙제가 지금 안겨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아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 때 사드 문제가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오르지 않겠느냐 여러 걱정이 좀 있었는데 미리 골문 종기가 터져버린 뭐 그런 이제 국면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싶은 발언을 속 시원하게 대신해 줬는지 아니면 이 타이밍을 잘못 맞춰서 미국 가가지고 본인의 생각을 말한 것이 오히려 더 외교 갈등을 부추긴 것인지 이 두 가지 시각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정인 특보의 어떤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동안의 대북관이나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고 있고 그 맥락 위에 올라 있는 발언인 것만은 틀림이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교라고 하는 게 내가 속마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바깥으로 쏟아냈을 경우에 다시 주워 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을 조정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청와대가 이걸 다시 주워 담거나 파장을 좀 최소화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결국은 사전에 미리 교감을 갖고 가서 문정인 특보가 얘기를 한 것인지 여러 가지 의문을 낳을 수밖에 없는데요.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이 논란이 시작되는 그 시발점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이 성주의 사드 배치 문제를 가지고 환경 영향 평가를 한 다음에 나머지 4기 지금 들어와 있는 것들을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해서 한국과 미국이 이견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확인이 된 것이다. 이걸 앞으로 정상회담 때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 이게 굉장히 큰 숙제로 다시 대두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지지를 능가하는 놀라운 지지율을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홍준표 전 지사가 이제 대표 출마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사파 패당 전부다. 이런 한미 관계 그리고 안보 환경에서의 홍준표 전 지사의 당대표 출사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글쎄요, 뭐 주사파 얘기라든지 아니면 지난 주말 직전에 나왔죠. 그러니까 호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99% 나온 거 이런 걸 이제 사실 비정상적인 수치인데 이거 이제 비아냥거린 걸로 저는 뭐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한미 관계가 지금 여러 가지로 위태로워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내에서도 이렇게 좀 견제를 하는 좀 비판적인 의견들을 좀 줌으로써 지금 새 정부가 조금 더 긴장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로라는 표현이 우리 언론에 사실 지금 보도가 됐는데 시점이 중요합니다. 시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문정인 지금 특보가 가서 미국에서 뭐라고 한 얘기에 대해서 경로를 한 것처럼 마치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따져보니까 이미 지난 6월 8일 그러니까 사드 배치에 대해서 우리 국내에서 이게 마치 철회되는 거거나 아니면 전 정부의 결정이라고 해서 뒤집는 듯이 가는 기류 이거에 대해서 아마 경로라는 그런 표현이 우리 쪽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우리 쪽 외교 관계자들에게 아마 나와서 이게 보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왔던 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바로 다음 날 새 정부가 사드 배치를 완전히 뒤집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거든요. 그 점은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요. 이게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만 가는 게 아니라 여야 간에 어쨌든 미국에 함께 야당 의원도 데려가겠다고 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당대표 출마하겠다. 이제 2주가 남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그 누구보다 더 강한 발언과 막말로 거칠게 나가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질문이 좀 조잡스럽다. 그렇게 답하지 않겠다. 후보님의 강한 캐릭터 때문에 외연 확장이 좀 되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그건 외연 확장할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외연 확장할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왜 여태 외연 확장을 못했을까? 이 당을 망하게 했을까? 입이 100개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어딜 감히 부러진 입이라고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실제 전달해드리는 말보다 이제 물론 X자로 표시되는 부분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게 품격인가요? 사이다인가요? 요 사이에서 사실 홍준표 전 지사가 남다른 면모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근데 뭐 다 좋은데 왜 기자들 앞에서 저렇게 심하게 이야기하신지 모르겠어요. 네. 뭐 본인이 지금 뭐 싸움의 천재라 그러면서 사실 이제 그 발언의 수위들을 상당히 이제 높여가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저런 효과는 있습니다. 지금 사실 홍준표 전 후보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로서 패배한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누구도 지금 패배했다는 패배자의 그런 이미지는 없어요. 이제 오히려 이제는 뭐 그걸 다 잊어버리고 본인의 저런 전략 때문에 이제는 당권 주자로서의 이제 본인의 이미지를 이제 각인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야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제 좀 싸울 수 있는 좀 네. 대결할 수 있는 여당과 그런 이제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좀 인식을 이제 각인시키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 또 주변 여건도 지금 홍준표 전 후보로서는 상당히 유리한 국면에 어떤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보면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안경환 후보자가 낙마를 했고 또 이제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논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 주장이 이제 먹혀 들어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아마 이번 전당대회 지금 뭐 2주밖에 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분위기 자체는 어쨌거나 참 막말의 어떤 그 향연장 비슷한 네. 정말 뭐 나올 말들은 다 나오는 뭐 최근에 강동호 서울 시당위원장도 뭐 여러 가지 아주 막말을 했지만 네. 하여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당대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참 어떤 제1야당으로서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과연 올바른가 하는 것은 뭐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도 어쨌거나 지금 당의 어떤 자신의 당권 네. 후보를 이미지를 부각시킨 데는 뭐 효과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네. 지금 사실 홍준표 지금 이제 그 당권 후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전 지사 같은 경우 만약에 홍준표 후보의 그 이 막말에 만약에 10분의 1이라도 어느 다른 의원이 했다면 그 네. 의원은 아마 매장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되는 어떤 막말에도 네. 홍준표 전 그 지사에 대해서 뭐 이 홍준표 지사에 대한 어떤 기대, 이 사람이 어떤 품격을 원해서 어떤 뭐 이 지지자가 모이거나 네. 그렇지 않거든요. 자, 홍준표 전 지사의 그 이 정치력은 딱 여기서 나옵니다. 어떤 점이냐면 프레임을 일단 형성을 해요. 정확하게 네. 프레임을 형성을 해서 상대와 피아를 구분하고 상대 진영과 내 진영을 만든 다음에 상대 진영에 대한 그런 어떤 겨냥한 그런 그 이 수위를 딱 조절을 하고 네. 그다음에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진영은 딱 나눠져요. 상대 진영과 내 진영. 그래서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진영을 형성을 해서 이제 전선을 확대하고 전선을 확대하면서 정치력을 그때 보인다. 이것이 이제 홍준표 전 지사의 어떤 지금까지의 정치력의 그 이 근본이 됐는데 이번에도 사실 상대하는 어떤 의원들이 원희초 의원이나 혹은 신상진 의원 친박의 대표성을 띠는 어떤 의원들은 아니에요. 보면. 네. 그런데 여기서 굳이 친박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하고 일관성 있는 어떤 비판도 아닙니다. 당시 이제 경선과 대선에서 친박에 대해서 사실 또 우호적인 어떤 발언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사실상 지금 홍준표 전 지사의 어떤 이 발언들은 계면적인 어떤 그런 그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네. 내가 대선 패배의 한 주인공이고 주연인데 반성 없이 나온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무마? 이렇게 비판적이고 정치력을, 이런 어떤 프레임을 걸어야 그런 네. 비판을 모면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뭐 그런 상황이겠죠.
보수층에 먹힐까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너무 재판 오래 끌기로 대응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문제는요. 내세울 대표 주자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세울 대표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보이는 게 홍준표 전 지사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홍준표 전 지사의 경우에는 사실은 속마음은 네. 언론에서는 자꾸 추대를 얘기하고 있지만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속마음은 추대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지사의 경우에는 지금 뭐 앞서 프레임으로 말씀하셨지만 우리 좀 솔직하게 표현을 하자면 언론 네. 플레이에 너무 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면 언론이 어떻게 쓰는지를 너무 잘 알고 얘기하시는 분 같다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당내에서 본인 외에 특별히 이 뭔가 주목을 받을 만한 후보가 나올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결국 본인의 몸값을 계속 높여가는 방식으로 네. 좀 더 자극적인 발언들을 계속 쏟아놓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꾸 저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렇지 홍준표 전 지사밖에 결국은 없을 거야라고 네. 하는 그런 인식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걸 본인 스스로가 알고 하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네. 지형이 근데 정권 바뀌기 전에 말씀하셨을 때랑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신문도 갖다 바치고 방송도 갖다 바치더니 이라면서 한 특정 언론사의 전 사주를 공격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었는데요. 해당 언론사에서는 법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어쩌면 소송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막 던지시는 분들 일명 한 분이 또 재판에 선다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는 저희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기업에게서 돈을 받았다 주장한 분 아니겠습니까? 함께 보시죠. 각 대통령들이 임기 말에 되면 다 얼마씩 모금을 합니다. 모금을 해요. 예를 들면 노무현도 삼성으로부터 8천억을 받았어요. 8천억을 받았는데 그때 중무한 사람이 이해찬 총리요. 근데 그 펀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해찬의 형님 이혜진이라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8천억 가지고 춤추고 별거먹고 다 해먹었어. 이명박 정부 저 대통령만 해도 미소재단이라고 2조 가까이 돈을 걷었어요. 아시겠어요?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는데 돌아가신 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다선 의원이시고 사실 알만한 건 다 아시는 분인데 말빚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까요? 글쎄요, 전 김경재 전 의원이 뭐 본인의 정치의 출발은 DJ 옆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역도 그쪽이고요.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옆으로 어느 순간 다가가서 오히려 더 뭐 좀 심한 표현입니다만 네. 뭐 흔히 말하는 전향 뭐 이런 걸 하고 나면 자기가 반대편에 있을 때에 비해서 더 한 발을 더 많이 가는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 김경재 전 의원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자유총연맹 직책이 총재인가요? 이사장인가요? 뭐 맡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어찌됐든 네. 지금 명백하게 명예훼손이라고 검찰에서 일단 지금 기소를 할 태세이고 네. 그다음에 문제는 방금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이해찬 전 총리도 거론을 했고요. 또 뭐 국회의원 어떤 분도 구체적으로 거명을 하면서 돈 관리에 뭐 연루가 돼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할 경우에 이건 뭐 지난번 촛불 집회에 맞서는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탄압이다 아마 이렇게 공세를 할 텐데 이게 이제 법적인 잣대로 볼 때 어떻게 결론이 날지 네.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촛불 집회 전국에서 그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가짜 뉴스가 횡행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당시에도 뭐 여러 차례 이제 얘기를 한 바가 있지만 가짜 뉴스는 인터넷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네. 저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태극기 집회에 가서 저렇게 한 말을 하잖아요. 지금 메모까지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네. 이게 엄청나게 뭐 큰 폭로인 것이냐 사실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나왔던 태극기 집회에 이른바 참석했던 많은 참석자들은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고 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하고 미르재단 이른바 대기업들 발목 비틀어가지고 돈을 걷었다고 하는 논리는 이제 아예 사라지는 논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것처럼 가짜뉴스라고 하는 개념은
누구 한 개인이 인터넷에서 한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저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퍼뜨려지는 개연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일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이른바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런 얘기들을 그냥 무책임하게 막 던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면은 나는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 분들, 그래서 송사에 휘말린 분이 있는가 하면 아예 재판정에서 말 한마디 하지 않겠다. 심지어 자신이 다니는 회사,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도 증언 거부하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재판에서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나왔는데 이 정유라에 대한 지원, 가장 결정적인 지원이 될 수도 있는데 거부에 대한 저 전략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일단 뭐 재판에서 본인의 불리한 증언은 뭐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그 증인의 권리로서 돼 있기 때문에 뭐 증언이 거부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불법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박상진 사장 같은 경우는 승마협회 사장을 맡았거든요. 네. 즉 삼성이 그 최순실한테 지원했던 돈 이거에 대한 과정들을 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네. 이분의 어떤 증언이 사실 특검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제 증언이 특검 조사가 됐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이 증언이 다 이제 부인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재판에 출석을 해서 다시 확인을 해야지만이 증거로 채택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박상진 회장뿐만 아니라 삼성 간부들이 대체로 지금 나와서 증언 거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자칫 증언을 할 경우에 허위 진술을 할 수가 있게 또 위증죄가 되지 않습니까? 아, 네. 또 증언을 하다 보면 또 추가적으로 뭔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 측이나 이재용 부회장 측의 전략 자체가 일단은 지금 그 증언 거부를 하는 것으로 아마 전략을 짠 것 같아요. 어차피 네. 뭐 거부를 해도 뭐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리고 특검에서 이제 사실은 지원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삼성 측 증인들은 대부분 일단 부인 전략, 즉 증언 거부 전략으로 일단 지금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 전 대통령이 통화 기록도 하루에 3번꼴로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통화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최순실 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내가 무슨 전문성에 있어서 최순실 씨에게 의견을 듣고 의지했겠느냐라고 반박하는 공판 상황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대목은 사실 네. 특검에서 검찰의 특수본 2기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대면 조사를 할 때 네. 그때 이 검찰이 기록을 지금 제시를 한 거예요. 네. 최순실 씨와의 어떤 그 전화 통화 기록인데 당신이 지금 대통령이 지금 거의 9개월 동안 845차례 다 합치면 네. 거의 845차례고 그걸 평균해서 하루에 3번꼴인데 가만 들여다보면 하루에 뭐 10차례 이상 통화한 날도 있어요. 네. 평균해서 하루에 3차례지. 이렇게 해서 어떤 그런 기록을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는 기억에 없다라고 지금 이 진술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곧 열릴 그 법정에서는 네. 실제로 이제 또다시 검찰이 그것을 이제 이 기록을 제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증언들 지금 뭐 박상진 전 사장은 거부를 했지만 또 계속 이어지는 어떤 증인들의 어떤 증언으로 네. 마지막에 이제 피고인 박 대통령이 또다시 이 거듭되는 증거 제시와 증언들에 대해서 또다시 부인할 것인가 이게 이제 관심의 초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밝혀진 것이 그 대면 조사에서조차 검찰이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기억이 없다라고 증언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네. 지금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이죠. 이건 참 정호성 전 비서관이 어떤 면에서 네. 보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핵심적인 사실 증거를 남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호성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과 이제 긴밀하게 통화를 하는데 이제 뭐 낮이고 밤이고 계속 전화가 오니까 본인이 네.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녹음을 다 해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녹음했던 전화기가 한 9대가 넘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검찰 초기 수사 단계에서 다 압수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이 부인한테 좀 숨기라고 그랬는데 부인이 숨기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압수돼서 사실 이게 지금 증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호성 비서관이 아무리 지금 박 전 대통령 부인하더라도 지금 육성으로서 사실은 이런 내용 자체가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부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박 전 대통령이요. 네. 재임 기간 동안에 박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람이 과연 몇 명 될까요? 그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 중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당시 국회의장이 박 전 대통령하고 통화하고 싶어가지고 번호 남겨놓고 이 박 전 대통령하고 직통전화번호 번호를 받았지만 통화가 안 되더라 이런 걸 호소한 적도 있잖아요. 네. 그 정도로 박 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거나 소통하는 게 힘들었는데 최순실 씨하고 3번
아니면 하루에 10번 넘게 통화를 했는데 어떻게 기억을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억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뭐 이 혐의를 벗기 위한 하나인데 그 일종의 변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뻔히 이제 통화 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이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버리면은 나중에 네. 가서 재판부한테도 그렇게 쏙 이런 내용들이 받아들여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이게 나중에 가서 긍정적이나 그 뭐 유리한 걸로 작용하지 않는데 네.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 공판, 특히 박 전 대통령 상대로 한 공판은 재판정에 있는 판사가 지지자들에게 협조당부하는 걸로 늘 시작을 하는 걸로 풍속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법정 경위가 저지를 하면은 아예 오늘은 아가씨 인상이 째려보는 것 같이 생겼다면서 경위가 좀 당황했겠어요. 이런 일들이 이제 매일 벌어지니까 말이죠. 그래서 말입니다. 여성 경위와 아마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간의 네. 설전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재판정에서 요즘에는 이제 재판부를 향한 그리고 재판 자체에 대한 어떤 위험을 좀 지켜주라는 차원에서 네. 경위들이 방청석에서 나오는 무슨 고함이라든지 또 특검 때 헌재 탄핵 심판 때 보였듯이 무슨 태극기를 가져와 가지고 몸에 휘두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만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저런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경위에게 아가씨라는 표현을 했다든지 네. 인상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다든지 이런 건 굉장히 상대에 대해서 모욕적이지 않습니까? 네. 아마 또 젊은 여성 경위가 또 참지 않고 그에 대해서 응대를 했나 보던데 글쎄요, 이건 재판장에서는 재판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과한 행동을 하는 분들에게는 좀 뭐라 그럴까 상징적으로 일벌백계를 해서 저런 게 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하고 있었었는데요. 국정농단의 마지막 폭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혹이 쏟아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이었는데요. 당시에 유력 대선 주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촌이 살해당한 거였는데요. 또 피의자의 경우에는 자살했다고 바로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이도 좋았고요. 그리고 직전에 술도 같이 먹었고요. 피의자, 자살했다는 사람은 숨지기 직전에 설사약을 먹었다는 석연치 않은 정황까지 누군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다시 초점에 올라가게 될까요? 바로 이 수사 기록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취재 기자들의 증언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유경재단을 놓고 박근혜, 박근영, 박지만 삼형제 간에 오랜 분쟁이 있어 왔어요. 거기까지는 아시죠? 근데 이 분쟁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 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오촌인 박용철 씨예요. 이분이 이렇게 사망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분을 살해했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분의 사촌인 박용수 씨인데 경찰이 이렇게 발표합니다. 경찰은 목을 맨 박 씨에게서 흉기가 발견된 점과 CCTV 등을 미뤄볼 때 자살로 추정되는 박 씨가 피살된 박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칼, 망치, 모든 그런 도구에서 박용수 씨의 지문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DNA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목을 맨 사람한테는 피가 아래쪽으로 쏠리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박용수 씨는 시반이 등에 형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즉 목을 맨 박용수 씨가 상당 기간 죽은 뒤 누워 있다가 목을 맸다는 이런 의학적인 가설도 가능합니다. 친척들은 둘 사이에 굉장히 절친하다고 했었어요. 박용수 씨와 박용철 씨가 술을 먹었다고 하는 일자 술자리 장소 스텝바는 없는 술집이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청부살인 사건의 증인을 서야 되는데 딱 3주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혹시나 유경재단의 암투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었었는데요. 숨진 분은 박정희 전 대통령 둘째 형의 손자 되는 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오촌 살인 사건이 2011년도 9월 6일 날 발생했습니다. 네. 그 서울 수유동 북한산에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이 박용철 씨라는 분이 이제 그 살해돼 숨졌고
박용수라는 분이 이제 피의자로서 이제 이분도 자살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그 두 사람이 보면 박용철 씨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박지만 그 회장과 이제 측근이면서 특히 유경재단 사건이 있을 때 거기에 네. 상당히 폭력에 이제 개입했던 이제 그런 분이고 또 두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촌지간이면서 사업도 같이 하고 상당히 긴밀했던 사이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사건은 일단 이제 끝났는데 이렇게 해서 박용철 씨의 아들이 이 사건 기록을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검찰이 네. 이제 거부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건 기록 안에 되면 여러 가지 관련자들의 어떤 인적 사항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법원에서는 이걸 이제 공개하라고 이제 판결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사건이 이제 문제가 된 것인데 네. 경찰은 다시 이제 당시의 사건에서 전혀 의혹이 없다 이렇게 네. 발표를 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정황상 과연 이 두 사람이 싸울 이유, 그 다음에 네. 이 박용수 씨, 즉 살해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몸무게가 한 70kg 정도 되는데 살해당한 사람은 몸무게가 100kg가 넘는 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죽을 만큼 그런 어떤 좀 허술한 사람이 아니었다. 네. 예전에 또 좀 운동도 좀 했고 무술도 좀 할 수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살해당한 사람과 살해한 또 이 살해한 사람이 나중에 또 이제 목을 매 자살을 했어요. 네. 특별히 이렇게 살해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이 사건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특히 살해했다는 역시 친척인데요. 그분은 자살했다고는 하는데 이 몸에 상처가 많이 발견이 됐고요. 그렇죠. 보통 유서를 쓰면 미안하다 혹은 누군가를 원망하는 게 주 내용이 되는데 저를 절대 땅에 묻지 마세요라는 유서는 많이들 안 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유서 해놓고 딱 두 기절입니다. 네.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주세요. 절대 땅에 묻지 마세요. 그 다음에 기절이 매형입니다. 매형의 전화번호를 적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매형과는 거의 몇 년 동안 이 연락이 전혀 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진짜로 뭔가 필요하다면 그리고 네. 또 유서에 연락처 내가 죽었을 때 그다음에 연락처를 굳이 명기한다면 다른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을 텐데 굳이 전혀 연락도 안 했던 매형의 전화번호를 쓴 점과 그 두 기절 절대 땅에 묻지 말아달라. 이거는 사실 사체가 있으면 증거가, 그러니까 새로 부검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다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화장을 요구했다. 그런 어떤 범죄를 은닉하려는 그런 글귀가 아니겠느냐라는 네.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오촌 조카 살인 사건의 핵심은요. 두 네. 사람 말고 제3의 인물이 누군가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을 누군가 살해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싸워가지고 한쪽 사람을 누군가 죽이고 그리고 나머지 지금 이제 박용철 씨를 이른바 얘기하자면 먼저 박용수 씨가 살해하고 등산로를 굳이 찾아 올라가서 본인이 이제 목을 매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었다. 네. 이렇게 이제 사건 내용은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 정황이나 증거들을 볼 때 제3의 인물이 두 사람을 아예 살해하고 난 다음에 이 껄끄러운 누군가에 의해서 네. 살해하고 그리고 사건을 누군가 살해하고 그냥 덮어버린 것이다. 이제 이게 본인이 이제 살해했다고 하는데도 저 흉기에서는 지문이 발견되지 네, 않았네요. 그러니까 그게 의혹인데 뭐 여기 지금 이제 화면에도 계속 나오는 것처럼 아니 그 서로 싸우거나 살해를 할 목적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네. 한쪽 사람의 어떤 흉기에서 지문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고 두 사람 다 수면 유도제 졸피뎀이라고 하는 것들을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 부검 결과 보면. 근데 네. 아니 살해한다고 하는 사람이 왜 졸피뎀을 복용을 했겠느냐 이런 거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의 몸에는 설사하게 또 검출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목숨을 스스로 끊을 분이 왜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약물이 몸에서 나왔느냐. 여러 가지 정황상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그럼 제3의 인물이 누군가 네. 그 제3의 인물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3의 인물이 끊임없이 거론되는 이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 있던 인물들은 다 이런 식으로 비운의 목숨을 끊는 그리고 또 살해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줄줄이 벌어졌다. 그럼 박 전 대통령과 뭔가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게 의혹이 있고 그럼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그런 일들을 벌이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 사이에 최순실 일가가 누가 껴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자꾸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건을 이제 이 상태로 해서 다른 의혹이 없다고 해서 덮으려고 했는데 사건 기록을 박용철 씨 아들이 공개해라. 네. 이렇게 해서 재판부가 사건 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을 하면서 이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죠. 네.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의문의 죽음들 배후에 최순실 씨 일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숨진 분들이 워낙 박근영, 박지만 남매 사건에 꾸준히 이름이 오르내려졌던 박씨 가문 송사의 핵심 인물 아니었겠습니까? 직접 한번 신동욱 공화당 총재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저와 관계된 사건 속의 등장인물들이 무려 4년 동안에 6분이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2011년도에는 박영철, 박영수. 이분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오촌 조카 2명. 그렇죠. 그리고 이 사건과 어찌됐든 간에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예. 전부 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최순실 씨만 구속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더군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최순실 씨만 구속되어 있지 않느냐? 아직도 그 세력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두렵고 무섭다. 그러면 박지만 회장이 아니라 다른 세력, 바로 그 세력이 이제와 생각하니 최 씨 일가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이제 다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사건들은 상상 그 이상의 상상이지 않습니까? 한 개인의 주장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수사 기록의 공개와 함께 한 페이지가 넘겨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약을 해보면 박근혜 당시의 의원 옆에 있는 분들이 의문의 사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결국은 햇볕 옆에, 권력 옆에 누군가 있는 걸 참을 수 없었던 최순실 씨 일가의 사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신동욱 공화당 총재 요지인데요. 예, 저 신동욱 공화당 총재라는 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영 씨의 남편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네. 저 얘기가 혹시 그럴 수 있겠다라고 다들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신동욱 전 총재가 뭐 다른 거 주장할 때는 본인이 별로 관여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신빙성이 좀 부여되기가 힘들었는데 네. 이건 지금 유경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박근영 동생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영 씨가 직접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지금 살해된 박용철 씨, 박영수 씨 이런 분들도 유경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 네. 그런 점이고 신동욱 전 총재라는 분이 한 얘기 중에 저는 뭐 지난번에 덴마크에서 정유라를 변호했던 그 현지인 변호사가 죽었을 때도 뭐 비슷한 네. 뉘앙스로 얘기를 했잖아요. 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실없는 얘기처럼 보였지만 지내놓고 보면 이 모종의 음모가 뭐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게 뭐 사건 기록이 공개가 되고 네. 문제는 재수사를 할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경찰이 지금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아마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원점에서부터 한번 파헤쳐 본다면 의외의 결과가 나오고 이게 의외의 파장을 네.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도 죽임을 당할 뻔했다라고 주장하는 신동욱 공화당 총재입니다. 왜냐하면 유경재단과 최순실 씨의 연결고리가 바로 그 의문의 죽음이라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너무 우연의 이치지만 이건 아니겠죠.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덴마크 현지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가 숨진 거 그건 전혀 아니겠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네. 그 변호사는 정유라 씨를 당시에 어찌됐든 그 대법까지 가서 절대로 이 송환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네. 유력한 변호사였어요. 덴마크 내에서도 굉장히 유력한 어떤 로펌의 변호사였기 때문에 결국 너무 확대를 시킨 게 아니냐. 네. 신동 씨의 어떤 지금 발언이 사실 딱 한 가지 점에서는 뭐 굉장히 어떤 또 이 연관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자신이 칭타오에 갔을 때 박용철 씨와 함께 가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공안한테 달려가서 내가 지금 살해 위협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돌아와서 내가 중국에 가서 사실은 박근혜 씨와 그다음에 박지만 씨가 나를 박용철 씨를 시켜갖고 청부살인을 하려 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서 대법원까지 가갖고 실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박용철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그 대목에서 증언을 바꾸려고 했어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박지만 씨가 자신을 보냈다라고 증언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거는 뭐 지인들의 증언도 있었고 그런데 그 와중에 박용철 씨가 이렇게 지금 의문의 죽음을 당하니까 결국은 신동욱 씨의 그 발언은 맞는 게 아니냐라는 게 돼서부터 지금 출발이 돼서 여기까지 온 건 맞습니다. 네. 몇몇 사람들은 사실 의문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용철 씨의 경원이었던 황모 씨. 컵라면을 먹다가 체해서 죽었다. 이렇게 네. 사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건 역시 사실은 경찰이 그냥 덮어버렸어요. 분명히 의문이 어떤 죽음인데 불구하고 이런 몇몇 의혹이 지금 아직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박지만 회장이 시키려 했다라는 건 저 지인들의 전언에 따르면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전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맨발로 지갑만 챙기고 속옷 차림으로 뛰어내려서 마약으로 엮으려는 조직폭력배들 그리고 판단을 하면서 생사를 가르는 길목에서 탈출했다는 신동욱 총재. 누가 그렇게 쫓고 있었을까요? 글쎄요. 이게 인터뷰할 때 저는 생방송으로 저 내용을 들으면서도 저도 놀랬거든요. 저게 네. 만약에 사실이라 그러면은 진짜 영화 속에서 나올 법한 얘기인데 저게 실제로 저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는 게 네. 그러니까 박용철 씨하고 박용수 씨가 사건 당일 서로 계속 통화를 한 내용을 그동안에는 검찰에서는 이거는 오히려 비밀에 해당이 되니까 공개를 못한다 이렇게 왔다가 이번 행정법원에서 아니다 그런 거하고 사건하고 별 상관이 없으니까 공개를 하라 이렇게 판결을 네.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방송에서도 굉장히 이 관련돼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많이 했거든요. 뭔가 좀 이상한 점이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결국 경찰은 재수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냥 사건이 끝나버린 건데 이번에 이 통화 기록이 다 공개가 되면 그러면 이 통화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일날 행적이 여러 네. 의문점이 다시 제기가 되면 과연 경찰이 재수에 나설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네. 당시 내 차례인가라고 얘기했던 신동욱 공화당 총재였습니다. 최순실 씨에 대해서 본인이 결국 배후라고 지목을 한 셈이었는데요. 지난해만 하더라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던 최순실 씨가 아니었을까.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바로 총영사관, 베트남에서의 최순실 씨의 조카 유치원 창업 이야기가 들립니다. 총영사가 직접 유치원 창업과 관련해서 지원을 해달라 요청했다는 게 이 드문 일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최순실 씨가 사실은 인사와 관련해서 외교관 인사도 개입했다는 게 이미 이제 일전한 미얀마 네. 대사 같은 게 이미 드러났었고요. 또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장시호 씨 오빠인 장순호 씨가 사실 네. 여기에 이제 유치원 사업을 하려고 말 진출을 했고 거기에 뭐 또 K밸리라는 거에서 이제 네. 그 만들려고 제시를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업 자체를 그때 박모 호치민 총영사를 천수시에서 임명이 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서 직접 이제 사업을 돌봐줬다. 이런 의혹들이 이제 지난 네. 특검 조사 과정에서도 이미 밝혀진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판 소식과 의문의 살인 사건까지 짚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면 확장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왜 여태 매연 확장을 못했을까? 이 당을 망하게 했을까? 입이 100개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 어딜 감히 부러진 입이라고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실제 전달해드리는 말보다 이제 물론 X자로 표시되는 부분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게 품격인가요? 사이다인가요? 요 사이에서 사실 홍준표 전 지사가 남다른 면모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근데 뭐 다 좋은데 왜 기자들 앞에서 저렇게 심하게 이야기하신지 모르겠어요. 네. 뭐 본인이 지금 뭐 싸움의 천재라 그러면서 사실 이제 그 발언의 수위들을 상당히 이제 높여가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저런 효과는 있습니다. 지금 사실 홍준표 전 후보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로서 패배한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누구도 지금 패배했다는 패배자의 그런 이미지는 없어요. 이제 오히려 이제는 뭐 그걸 다 잊어버리고 본인의 저런 전략 때문에 이제는 당권 주자로서의 이제 본인의 이미지를 이제 각인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야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제 좀 싸우는 수 있는 좀 네. 대결할 수 있는 여당과 그런 이제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좀 인식을 이제 각인시키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 또 주변 여건도 지금 홍준표 전 후보로서는 상당히 유리한 국면에 어떤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안경환 후보자가 낙마를 했고 또 이제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논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 주장이 이제 먹혀 들어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아마 이번 전당대회 지금 뭐 2주밖에 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분위기 자체는 어쨌거나 참 막말의 어떤 그 향연장 비슷한 네. 정말 뭐 나올 말들은 다 나오는 뭐 최근에 강동호 서울 시당위원장도 뭐 여러 가지 아주 막말을 했지만 네. 하여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당대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참 어떤 제1야당으로서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과연 올바른가 하는 것은 뭐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도 어쨌거나 지금 당의 어떤 자신의 당권 네. 후보를 이미지를 부각시킨 데는 뭐 효과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네. 지금 사실 홍준표 지금 이제 그 당권 후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전 지사 같은 경우 만약에 홍준표 후보의 이 막말에 만약에 10분의 1이라도 어느 다른 의원이 했다면 그 네. 의원은 아마 매장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되는 어떤 막말에도 네. 홍준표 전 그 지사에 대해서 뭐 이 홍준표 지사에 대한 어떤 기대, 이 사람이 어떤 품격을 원해서 어떤 뭐 이 지지자가 모이거나 네. 그렇지 않거든요. 자, 홍준표 전 지사의 이 정치력은 딱 여기서 나옵니다. 어떤 점이냐면 프레임을 일단 형성을 해요. 정확하게 네. 프레임을 형성을 해서 상대와 피아를 구분하고 상대 진영과 내 진영을 만든 다음에 상대 진영에 대한 그런 어떤 겨냥한 그런 이 수위를 딱 조절을 하고 네. 그다음에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진영은 딱 나눠져요. 상대 진영과 내 진영. 그래서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진영을 형성을 해서 이제 전선을 확대하면서 정치력을 이렇게 보인다. 이것이 이제 홍준표 전 지사의 어떤 지금까지의 정치력의 이 근본이 됐는데 이번에도 사실 상대하는 어떤 의원들이 원희초 의원이나 혹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달 말 예정이었던 한미정상회담 빨간불이 켜지나요? 청와대가 급히 불끄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문정인 특보에게 한미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엄중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이 핵미사일을 중단을 하면 한미 군사훈련 축소할 수 있다. 자, 이게 과연 본인은 개인 의견이라고 하지만 특보가 미국까지 날아가는데 그게 개인 의견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가진 네. 분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시끄러웠지만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뭐 불쾌감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미국 내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쪽에 뭔가 좀 이게 자극적인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네. 게 좀 걱정인 거죠. 사실 뭐 한미 간의 기류 여러 가지로 짚어봐야 되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네. 양국 정부 다 지금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뭐 여러 가지 의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네. 친밀감을 쌓고 헤어지느냐. 네. 이거일 것 같아요. 이제 그 이후에 여러 차례 만나야 되고 바로 독일에서 G20 정상회담에서도 만나야 되고 어찌됐든 양국 정상회담, 양자 간의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네. 의제를 사전 조율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뭔가 또 성과물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 만난 정상 간의 이 친밀감을 어느 정도로 돈독하게 과시하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분들이기도 하지만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에서 상당히 중요한 키를 줄 수 있는 상원의원들을 잇따라 아마 면담이 좌절된 뒤에요. 특히 사드와 관련해서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패를 보여주고요. 이제 기싸움에 한번 들어가 보자고 하는 건가요? 일단 지금 뭐 그 상원의원 맥케인 상원의원이 이제 그 문 대통령 면담이 좌절됐다는 부분은 조금의 서로 간의 이야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이제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먼저 보도를 했는데 일단 청와대 측으로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사실 면담을 했고 점심을 비워뒀다. 그렇지만 이제 맥케인 상원의원의 일정이 바뀌어서 이제 일단 만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실은 맥케인 상원의원을 피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저도 상적으로 네. 봐서 맥케인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상원 국방위원회 위원장에다가 또 친한파입니다. 또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당히 좀 옹호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사실 만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을 동시에 불러서 네. 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질책을 했다는 것이죠. 왜 한국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이제 진전되고 있지 않는지 또 네. 비용 부담에 대해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한국 측이 부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일단 국무장관, 국방장관은 이거는 미국 측이 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 측이 부담하는 것이다. 이런 원칙을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아마 거기서 상당한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한국의 움직임 등을 보고받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격노했다는 것인데 최근에 이제 문정인 그 특보의 발언과 그리고 또 이 미국의 조야의 어떤 그런 좀 흐름들 이런 네. 걸 종합해 봤을 때는 상당히 미국 측이 우리 한국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즉 예를 들어서 한미 동맹을 정말 이렇게 철저히 제우선적하는 정부인지
이런 부분에 의혹을 갖고 있다라는 이제 분위기들이 조금 나오면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이런 부분에 의혹이 좀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3당은 외교안보 폭탄이다라고 하면서요.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동맹의 위기가 될 수 있는 우려할 점일까요? 아니면은 정상회담 전에 우리의 국익을 관철해 보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줄다리기가 시작이 된 걸까요? 청와대 내부에서나 혹은 여권 관계자들은 두 가지 흐름으로 지금 기자들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의 흐름은 뭐냐면 문정인 특보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5.24 조치 해제와 관련해서 핵 동결 시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발언해서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커졌습니다. 핵 네. 동결 시라는 건 사실 전 세계가 지금 핵 포기 아니면 이 비가역적, 그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문제다라고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핵 동결 시라는 표현을 쓰면서 5.24 네. 제재 해제 가능성을 이야기했을 때 이미 그때 논란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정인 특보가 또다시 이 문제를 야기한 것은 미리 우리의 이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우리의 기류, 우리의 패 하나를 보여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하나의 어떤 그런 기싸움에서 선제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측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네. 측은 뭐냐면 그것이 아니고 문정인 특보는 원래 문재인 대통령과 그 큰 의미에서 뜻이 전혀 다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이렇게 통제될 수 없는 발언을 수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경우도 사실은 대통령 측이나 혹은 이 정부에서 통제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지금 이 경고의 발언이 너무 늦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벌써 지금 이게 보도된 지 한 이틀 정도, 주말 내내 사실은 이 이슈가 커지고 있는데 또 더군다나 미 국무부에서 바로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의견이 아니길 빈다, 네.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이 논평까지 나왔는데 굳이 월요일 날 이렇게 네. 경고를 한다? 이건 하나의 어떤 여론의 흐름을 한번 파악을 해본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뒷받침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강경화 장관이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지금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오늘 일제히 국회 상임위에 불참하면서 보이콧에 들어갔거든요. 굉장히 좀 어려운 숙제가 지금 안겨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지 네. 않아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 때 사드 문제가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오르지 않겠느냐 여러 걱정이 좀 있었는데 미리 골문 종기가 터져버린 그런 이제 국면이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싶은 발언을 속 시원하게 대신해 줬는지 아니면 이 타이밍을 잘못 맞춰서 미국 가가지고 본인의 생각을 말한 것이 오히려 더 외교 갈등을 부추긴 것인지 이 네. 두 가지 시각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정인 특보의 어떤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동안의 대북관이나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고 있고 그 맥락 위에 올라 있는 발언인 것만은 틀림이 없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교라고 하는 게 내가 속마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바깥으로 쏟아냈을 경우에 다시 주워 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을 조정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청와대가 이걸 다시 주워 담거나 파장을 좀 최소화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결국은 사전에 미리 교감을 갖고 가서 문정인 특보가 얘기를 한 것인지 여러 가지 의문을 낳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이 논란이 시작되는 그 시발점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이 성주의 사드 배치 문제를 가지고 환경 영향 평가를 한 다음에 네. 나머지 4기 지금 들어와 있는 것들을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해서 한국과 미국이 이견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확인이 된 것이다. 이걸 앞으로 정상회담 때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 이게 굉장히 큰 숙제로 다시 대두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지지를 능가하는 놀라운 지지율을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홍준표 전 지사가 이제 대표 출마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사파 패당 전보다 이런 한미 관계 그리고 안보 환경에서의 홍준표 전 지사의 당대표 출사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글쎄요, 주사파 얘기라든지 아니면 지난 주말 직전에 나왔죠. 그러니까 호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99% 나온 거 이런 걸 이제 사실 비정상적인 수치인데 이거 이제 비아냥거린 걸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한미 관계가 지금 여러 가지로 위태로워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내에서도 이렇게 좀 견제를 하는 좀 비판적인 의견들을 좀 줌으로써 지금 새 정부가 조금 더 긴장할 수 있게 하는 네. 뭐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로라는 표현이 우리 언론에 사실 지금 보도가 됐는데 네. 시점이 중요합니다. 시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문정인 지금 특보가 가서 미국에서 말하고 한 얘기에 대해서 경로를 한 것처럼 마치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네. 따져보니까 이미 지난 6월 8일 그러니까 사드 배치에 대해서 우리 국내에서 이게 뭐 마치 철회되는 거거나 아니면 전 정부의 결정이라고 해서 뒤집는 듯이 가는 기류 이거에 대해서 아마 경로라는 그런 표현이 우리 쪽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우리 쪽 외교 관계자들에게 네. 아마 나와서 이게 보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왔던 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바로 다음 날 새 정부가 사드 배치를 완전히 뒤집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거든요. 네. 그 점은 뭐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요. 이게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만 가는 게 아니라 여야 간에 어쨌든 미국에 함께 야당 의원도 데려가겠다고 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당대표 출마하겠다. 이제 2주가 남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그 누구보다 더 강한 발언과 막말로 거칠게 나가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질문이 좀 조잡스럽다. 대답하지 않겠다. 홍준표의 강한 캐릭터 때문에 외연 확장이 좀 되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그건 외연 확장 있으면 나오보라. 신상진 의원 친박의 대표성을 띠는 어떤 의원들은 아니에요. 보면. 네. 그런데 여기서 굳이 친박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하고 일관성 있는 어떤 비판도 아닙니다. 당시 이제 경선과 대선에서 친박에 대해서 사실 또 우호적인 어떤 발언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사실상 지금 홍준표 전 지사의 어떤 이 발언들은 개면적인 어떤 그런 그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네. 내가 대선 패배의 한 주인공이고 주연인데 반성 없이 나온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무마? 이렇게 비판적이고 정치력을, 그러니까 이런 어떤 프레임을 걸어야 그런 네. 비판을 모면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뭐 그런 상황이겠죠. 보수층에 먹힐까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너무 재판 오래 끌기로 대응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문제는요. 내세울 대표주자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세울 대표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보이는 게 홍준표 전 지사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홍준표 전 지사의 경우에는 사실은 속마음은 네. 언론에서는 자꾸 추대를 얘기하고 있지만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속마음은 추대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지사의 경우에는 지금 뭐 앞서 프레임으로 말씀하셨지만 우리 좀 솔직하게 표현을 하자면 언론 네. 플레이에 너무 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면 언론이 어떻게 쓰는지를 너무 잘 알고 얘기하시는 분 같다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당내에서 본인 외에 특별히 이 뭔가 주목을 받을 만한 후보가 나올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결국 본인의 몸값을 계속 높여가는 방식으로 네. 좀 더 자극적인 발언들을 계속 쏟아놓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꾸 저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렇지 홍준표 전 지사밖에 결국은 없을 거야라고 네. 하는 그런 인식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걸 본인 스스로가 알고 하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네. 지형이 근데 정권 바뀌기 전에 말씀하셨을 때랑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신문도 갖다 바치고 방송도 갖다 바치더니 라면서 한 특정 언론사의 전 사주를 공격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었는데요. 해당 언론사에서는 법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어쩌면 소송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막 던지시는 분들 일명 한 분이 또 재판에 선다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는 저희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기업에게서 돈을 받았다 주장한 분 아니겠습니까? 함께 보시죠. 각 대통령들이 임기 말에 되면 다 얼마씩 모금을 합니다. 모금을 해요. 예를 들면 노무현도 삼성으로부터 8천억을 받았어요. 8천억을 받았는데 그때 중무한 사람이 이해찬 총리요. 근데 그 펀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해찬의 형님 이혜진이라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8천억 가지고 춤추고 팔아먹고 다 해먹었어. 이명박 정부 저 대통령만 해도 미소재단이라고 2조 가까이 돈을 걷었어요. 아시겠어요?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는데 돌아가신 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다선 의원이시고 사실 알만한 건 다 아시는 분인데 말빚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까요? 글쎄요, 전 김경재 전 의원이 뭐 본인의 정치